대내외 충격 시 GDP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들어 연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8조 원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 크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발 비트코인 악재가 오히려 긍정적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영향으로 물류 기운기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 물동량 증가 여파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2% 증가한 263만 TUE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8,508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 증가했습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주요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를 놓고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중앙은행연합 행사에서 지표와 여건은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지원이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날 한 원격 포럼에서 팬데믹 극복과 목표 달성을 향해 진전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국채와 MBS 매입의 조정을 차라리 일찍 시작하는 게 더욱 건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연준이 언제 물러설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물가의 상방 위험이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산 가격 급등과 같은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올 1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는 58.9포인트로 2019년 4분기보다 17%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73.6포인트보단 낮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수 상승 속도가 빨라졌던 것이 한은의 분석입니다. 특히 한은은 자산가격 총지수의 경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10% 확률로 GDP 성장률이 연 마이너스 0.7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을 못 버는 저임금 가구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70만 가구로 전년보다 3만 가구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2.4%는 월 소득이 100만 원에 채 못 미쳤고 20.5%는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노인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임금 100만 원 미만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증권 3년물을 도입함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기존 2년물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월별 정례 발행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본 유입 등으로 인한 구조적 잉여 유동성 상태로 현행 금리 중심 통화정책 체계에서 이 잉여 유동성에 대한 안정적 흡수를 위해 주로 2년물 통환증권을 활용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환증권 2년물에 대한 편증이 심한 가운데 3년물을 새로 도입하며 발행 만기를 다양화하고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확충을 통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연기금이 올 들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식을 단 6거래일만을 제외하고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연기금의 순매수액 총합은 1,512억 원인 반면 6개월 동안 팔아치운 순매도 금액은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달 들어 단 하루만 매수했던 연기금의 현재까지 순매도액은 거의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로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연기금 또한 800억 원어치를 던지며 한 달여 만에 다시 7만 전자로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주주들은 이번 달에만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적극적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3조 원 아래로 떨어졌던 배당금 총액도 회복되며 역대급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느 때보다 두둑한 여름 보너스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2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 중 59개 기업이 중간 배당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부침을 딛고 호실적을 보이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을 실는 모습입니다. 중간 배당은 연 2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배당금이 주로 7월과 8월에 지급돼 일명 여름 보너스라고 불립니다. 우선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LG유플러스와 이노션, 현대중공업 지주, 하나머티리얼즈, 시젠 등이 올해 첫 중간 배당에 나섭니다. 2년 만에 여름 보너스를 다시 들고 온 기업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S-오일, 레드캡 투어 등이 중간 배당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배당 자제를 권고받았던 금융지주들의 중간 배당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투자 여건도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지주들은 배당 제한이 종료되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조 원 아래로 쪼그라든 중간 배당금 총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6월에 실시되는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 이틀 전인 오는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민연금은 올 초 SK케미칼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바 있죠. 이에 SK케미칼 주주들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대량 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케미칼 소액주주들은 지난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계속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해 이번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은 정보공개 행정심판과 관련한 서류를 넘겨받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주 내용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SK케미칼 주식 거래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또 SK케미칼 주식의 국민연금 직접 운용 여부, SK케미칼 주식 집중 매도 근거 등입니다. 국민연금의 SK케미칼 지분율은 지난해 말 10.13%, 약 118만 9,329주에서 올해 3월 말 4.57%, 약 53만 6,811주로 5.56%포인트 줄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매도에 대해 단순 처분 목적으로 지분율을 줄였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 주주들은 국민연금이 SK케미칼처럼 전체 지분율 중 절반 이상을 단기간에 매도한 종목은 없었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전후로 모회사인 SK케미칼은
마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축소를 위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많이 팔아치운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들 종목에 비해 시가총액이 턱없이 작은 SK케미칼을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LG화학에 이어 SK케미칼, NC소프트 등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476조 원, LG화학 58조 원, 셀트리온 38조 원, SK케미칼 3조 원 등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적어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됐던 통신주가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업 쪼개기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SK텔레콤과 미디어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KT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업 구조 개편으로 통신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업 쪼개기에 나선 SK텔레콤은 지난 10일 인적 분할 계획을 공개하며 장중한 때 33만 9,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11월 약 6대4 비율로 존속회사 SK텔레콤과 신설회사로 기업을 쪼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재평가받고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한 주를 5개로 나누는 액면 분할도 확정해 거래량, 주가, 시가총액 상승을 이끄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적 분할을 발표한 SK텔레콤의 향후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존속법인이 보유한 높은 배당 수익률과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신설법인의 반도체, 부품, 장비 영역 투자 포트폴리오 매력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라며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와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시되는 오는 7월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KT의 경우 연내 4만 원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KT의 자회사 기업 공개, 즉 IPO 이벤트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며 8월 카카오뱅크 상장 이벤트를 통해 부각될 K뱅크와 미디어 컨트롤타워 IPO로 급부상할 스튜디오 진입 가치 부각을 기대한 KT투자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T는 올해 주당 배당금이 1,600원이 유력하고 기대 배당 수익률 4%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연내 4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상대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중국발 악재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연초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자 주요 알트코인들마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트코인이 본격 하락의 길을 걷는 데스크로스에 진입했다는 분석과 장기적으로 긍정적 신호라는 전망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중국발 충격으로 급락하며 3만 달러 선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원화 시장에서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48% 하락한 3,815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9.26% 하락한 226만 3천 원에, 도지코인은 25.84% 하락한 23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류허 중국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과 외탄을 진행해 암호화폐 단속에 더욱 철저히 나선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이 자산 가격의 장기 하락 국면을 의미하는 데스크로스에 진입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내려가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는 옵션이 많아 곧바로 2만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빗의 사업개발 담당 정성문 이사는 전날 코빗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번 중국발 악재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이사는 중국발 쇼크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채굴자들이 중국을 떠나 전 세계로 분산 이주하고 있다는 점도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채굴업자들은 당국의 규제를 피해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공장 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정리 작업에 나서며 발행사 간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대금 기준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25개 종목 중 24종을, 빗썸은 4종을, 또 코인빗은 8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케를 발행하는 피카 프로젝트는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가 일명 상장피를 받았다 주장하며 반발했고, 업비트도 허위 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무효 확인 소송과 상장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업계는 퇴출당하게 된 발행사들 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양측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대부분은 3040 세대들이 이끈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 사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30대 매입 비율은 36.6%, 또 40대는 26.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노원구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선 매수 주도 세력인 30대는 주로 중저가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공략하고 있고 40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적용돼 LTV 완화 등이 예고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공급 계획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장 다음 달입니다. 이 7월 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당장 7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 원 이하였으나 9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 우대폭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 지구의 6억 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억 원 초과분은 LTV 50%가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까지는 70%,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까지는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일부에선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LTV 70%까지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한도가 4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DSR 한도도 고려하다 보면 사실상 소득 수준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받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동산 이슈에선 사전 청약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될 텐데 7월부터 1차 시행되잖아요. 청약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7월 15일에 첫 사전 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타자로 나섭니다.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남양주 진접 2지구에서 1,600가구, 성남 복정 1지구 1,000가구, 의왕 청계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됐습니다. 2차 사전 청약은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남양주 왕숙 2지구가 청약에 나섭니다. 남양주 왕숙의 1,400가구를 비롯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군포 대야미, 의정부 우정, 성남 낙생 등에서 총 9,300가구가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3차 사전 청약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 1,100가구가 포함됐습니다. 11월 중에 이뤄질 계획인데요. 시흥 하중, 양주 회천, 과천 주암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에 받는 4차 사전 청약에는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 등에서 공공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이 이뤄지는 건데요.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외에도 안산 신길, 시흥 거모, 구리 갈매 역세권, 안산 장상 등 총 12,600가구가 공급에 나섭니다. 예, 수도권 3기 신도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지혜진 기자가 말해준 이 부분을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청년, 신혼부부 등 이른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가 최대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됐는데요.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부터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생깁니다.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오는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가 단축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데 1년 단위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는데 이 검토 주기가 조정 대상 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과열 지역이 생기면 더 빨리 규제해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예, 하반기 부동산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세단 모델 아반떼 N의 디자인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아반떼는 작년 4월 출시한 올류 아반떼 고성능 모델입니다. 측면부의 공기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대형 사이드 스커트가 적용됐고 N 전용 레드 스트립으로 속도감 있는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후면부 트렁크 위에는 N 전용 윙 타입 스포일러를 적용해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대차는 올류 아반떼 기본 모델과 하이브리드 N라인과 N 등의 라인업으로 제품 고문을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성남시 현대중공업 글로벌 R&D 센터 현장에서 무인 시공 로봇과 현장 순찰 로봇 등 자체 개발 로봇들을 선보이는 시연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시연에 나선 무인 시공 로봇은 사람 대신 건설 현장의 천장 드릴 타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한 뒤 원하는 지점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천장 드릴 타공 작업은 단순 업무지만 사람이 직접 하려면 위험도가 있는 작업이라며 로봇을 통해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추후 다양한 로봇을 현장 곳곳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량과 강수 강도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은 덥고 동쪽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릉은 21도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1도, 울진 2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5도, 부산 24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전해상이 최고 1.5m로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모레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